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진단검사학교실 이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코브이2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2019년 12월 말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처음 보고가 되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80% 정도의 유전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번이라는 의미로 사스코브이2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28.2kb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유전자의 왼쪽 부분은 바이러스의 어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만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오른쪽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엠빌럽 유전자라던가 또는 스파이크 프로틴 그리고 매트릭스 프로틴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 그런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2017년에 중국의 한 동굴에서 분리되었던 RATG13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와 97% 정도의 유전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붉은색 그래프가 기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유전적 상관성을 보이는 RATG13에 대한 유전적 시밀러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 시밀러리티를 봤을 때 이 사스코브이2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는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아니고, 원래 박쥐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가 천상갑이라고 부르는 동물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리컴비네이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사람에게 넘어온 것으로 지금은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현재까지는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증은 현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1만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고, 그 중에 300여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86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으며, 그 중에 36만 명이 사망함으로써 전반적인 사망률은 한 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 회복되어 있는 25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36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전반적인 사망률은 10%가 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현재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18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브라질이며 42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그 중에 2만 6천 명 정도가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외에도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이 현재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적게는 2%, 많게는 12에서 15% 정도에 이르는 사망자를 내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많은 사망자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마비가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보고가 2020년에 란셋에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질환의 사망률을 10%라고 하게 되면은 10명이 감염됐을 때 1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100명이 감염되었을 때는 1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즉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의 C번에 보시는 것처럼 감염된 사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즉 사망률 10%를 가정을 해서 10명이 감염됐을 때 1명이 사망을 하고 100명이 감염됐을 때 10명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감염되게 되면 사망률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30명이 사망하는 이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한 사망자를 저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전략들은 격리라던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환자의 어떤 적극적인 발견과 같은 그러한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영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오른쪽 그래프에 검은 선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은 선과 같은 숫자에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였을 때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맨 아래에 있는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망의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진단을 통한 환자의 색출과 같은 전략을 복합적으로 취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코로나19의 진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은 오른쪽 표에 보시는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라고 부르는 방법은 코로나19의 전체 지놈에 존재하는 4개의 유전자 중에 2개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E 유전자, RDRP 유전자, S 유전자, 그리고 N 유전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유전자를 수백만 배 이상 증폭해서 보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감염 초기부터 감염 후기까지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검사의 결과가 격리 또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단 원칙, 진단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사용되어지는 검사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95%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의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무증상 환자도 감염 초기부터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은 비교적 고가의 검사이다 보니까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검사를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잘 훈련받은 인력이 필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일단 진단과 치료, 그 다음에 격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CDC에서도 검사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2가지 검사법이 더 있는데, 그 검사법은 바로 항원검사와 항체검사가 되겠습니다. 항원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법이 되겠고, 이 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민감도와 특이도는 50에서 7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항원의 양에 따라 검사의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염 초기에는 우리가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비교적 감염이 심해지는 중기 이후부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러한 통상적인 어떤 진단 목적으로는 아직까지 쓰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분자진단법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체검사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체검사법은 우리 몸에 감염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 병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작용으로 생기는 항체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 항체라고 부르는 물질은 감염이 된 뒤에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 되고 나서 일주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14일 이후, 즉 2주가 지나야 95% 이상의 사람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감도는 2주가 지난 시점에서 95% 이상이지만 그 전에는 어느 시점에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50% 미만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검사의 특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되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크로스 리액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이런 점을 잘 극복을 한다면 95% 이상의 특이도를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낮은 특이도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14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한 방법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의 무증상 환자를 우리가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 시점에 대략 한 50% 정도의 환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자 중에 일부는 나중에 유증상자로 변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질병이 낫는 순간까지 무증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무증상자는 대부분 감염 초기에 확인이 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감염 초기에 무증상자를 진단하지 못하는 것은 항체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체 검사의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인 어떤 진단 목적으로 쓰기보다는 코로나19의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로 프리밸런스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던가, 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중간에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 미싱 링크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츄에이션에서 분자 진단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원 검사, 항체 검사는 아직까지는 분자 진단법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는 있지만 분자 진단법이 현재까지의 표준 진단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진단법을 이용해서 어떤 검체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염 초기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출되는 바이러스는 콧물과 같은 그러한 체액에서도 배출이 되지만,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타액, 즉 침을 통해서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오른쪽에 보시는 CID에 나온 논문을 보시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염 초기에 대략 한 10의 4승에서부터 10의 8승에 이르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에서 타액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바이러스의 배출은 환자에 따라서 4일에서 9일 정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액을 통해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은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도트라케알 아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나타나서 이 엔도트라케알 아스피레이션을 우리가 채취할 수 있게 되면은 타액에 존재하는 것보다 거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검체는 감염 초기에는 상기도의 검체, 감염 후기에는 이러한 호흡기의 검체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례가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증례입니다. 이 미국에서의 첫 번째 증례를 보시면은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고 4일 뒤에 상기도 검체인 나조파링지알 수압에서 아주 강한 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양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7일과 11일, 12일을 거치면서 CT 밸류가 점점 증가하면서 나조파링지알 수압은 12일까지 양성이 비교적 양성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오로파링지알 수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11일 이후로는 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체의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가 나오는 기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환자의 질병 코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검출할 수 있는 검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는 검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체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검체로 알려져 있는 것은 브론코 알베올라 라이비지 플루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93% 정도의 양성률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객담이나 네이잘 수압은 그것보다는 낮은 72% 내지 63% 정도의 양성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혈액이나 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전체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대략 한 29% 정도의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19가 또 다른 감염 경로로 지금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종합을 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19 진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검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기도 검체 중에서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
그리고 하기도 검체 중에서는 객담과 같은 검체가 가장 유용한 검체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감염 초기에는 나조파링지알 수압,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객담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감염 후기에는 객담 검체가 가장 유용한 검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체를 채취했을 때는 비교적 상온에서도 바이러스가 잘 유지가 되지만, 검체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4도씨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얼타임 PCR이라고 부르는 분자진단법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분자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유전자가 증폭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형광을 실시간으로 증폭하는 방법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먼저 한번 거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단할 때는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E 유전자, RDRP 유전자, N 유전자, S 유전자와 같은 4가지 유전자를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이 코로나19가 많은 지역과 그다음 코로나19 감염이 드문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흔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유전자 중에서 최소한도 2개 이상의 유전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만 코로나19를 확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RNA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변이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재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이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일한 그러한 변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이 드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유전자를 PCR로 확인하고 다른 유전자에 대해서는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흔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른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고, 코로나19의 특이적인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확인하면 저희가 코로나19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는 RDRP 유전자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변이가 적고 가장 특징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검사가 음성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쉽게 파괴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는데 어떠한 과정에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중간에 파괴되는 경우도 흔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상기도 저 뒷벽에 있는 그런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기도 뒷벽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면봉을 대략 한 이 정도 코 안으로 깊숙이 찔러 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 면봉이 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환자가 몸을 뒤로 젖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가 붙어있는 이 뒷벽까지 면봉이 닿지 못하고 중간 정도의 콧물을 채취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체의 채취가 코로나19 진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14일 정도의 반감기를 보이는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대략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감염되고 5일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늦게 발현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잠복기 초기에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거나 또는 환자가 늦게 발현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질병을 늦게 보여주는 경우에서, 질병의 증상을 늦게 보여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의 배출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음성이라 하더라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특성에 의한 여러 가지 위음성도 고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변이에 따른 위음성과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경우에 PCR 반응 자체가 이니비션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 이니비션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다양한 체액에는 PCR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PCR 반응 결과를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인터널 컨트롤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전체 유전자 중에서 ORF1ab에 존재하는 RDRP 유전자와 그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에 존재하는 E 유전자, N 유전자와 같은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19의 진단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들 중에서 RDRP 유전자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19의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축척해서 그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끝에 N 유전자나 S 유전자 또는 E 유전자 쪽에는 변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ORF1ab 중간에 있는 RDRP 유전자 쪽에는 변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진단에 있어서 확진 목적으로 쓰는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RDRP 유전자가 되겠고, 이 유전자와 같이 조합해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되어지는 유전자는 S 유전자, E 유전자, N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을 활용한 다양한 검사법이 지금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논문상으로는 이 유전자 RDRP, ORF1b, N 것과 같은 유전자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논문사에 보고된 방법 또는 자체 개발한 방법 등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6개의 회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표의 아래쪽에 보시는 회사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코젠의 파워체크 2019 NCOV라는 키트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 시젠의 올플렉스 2019 NCOV라는 키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키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이후로 4개의 회사가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6가지의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키트에서 검출하는 유전자 부위는 보시는 것 같이 E, RDRP, N, ORF1a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키트를 이용해서 현재 한국은 다양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진단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진단 시스템은 클리니컬 레버러토리 네트워크, 즉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체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라고 부르는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2차 내지는 3차 병원과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검체검사 전문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은 대략 한 3만에서 4만 건 정도가 되겠고, 이러한 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3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네트워크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존재하는 Center for Laborator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라는 파트에서 현재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있는 1개의 검사실과 17개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검사실들이 현재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건수는 대략 한 3,000 내지 4,000건 정도가 되고, 역시 3시간에서 24시간 이내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해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검사를 수행하고 남는 진단키트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진단키트의 수량은 하루에 30만 테스트 이상 분량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3만에서 4만 테스트의 분량을 소모를 하더라도 하루에 25만 테스트 이상의 분량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검사 체계를 2월 7일부터 시작을 하였고, 1월 31일부터 구축되었던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많은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검사의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월 18일 신천지 환자로 대변되는 대구에서의 집단 감염을 확인하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검사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여서 최대의 경우에는 하루에 2만 5천 건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감염 사례와 그다음에 대규모 물류센터 감염 사례에서는 하루에 3만 5천에서 4만 건의 많은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격리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의 발생 커브를 평탄하게 만든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관리를 통해서 발생 자체를 줄인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숫자도 최소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1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대략 300명 미만의 환자가 사망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높은 사망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2.4% 정도의 사망률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단 검사를 저희가 잘 관리하고 만든 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환자를 잘 조기에 찾아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 검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진단 키트만 있으면 검사를 수월히 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한 가지 증례가 그 예가 될 텐데요. 이러한 PCR을 통한 진단검사를 하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증례를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즉, 2019 NCOV 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이 유전자라고 부르는 하나의 유전자만, 증폭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유전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전자 하나만의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성을 보여주는 패턴이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굉장히 낮게 깔려있는 그러한 증폭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이와 같이 하나의 유전자만 보여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값, 숫자값만을 보지 마시고, 즉 우리가 CT라고 부르는 CT 값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원 증폭 커브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 증폭 커브가 아래와 같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널 컨트롤의 어떤 그 증가와 같은 커브가 아니라 아래쪽에 깔려 있으면서 약간 천천히 올라가는 증폭 커브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는 유전자가 존재함으로써 생긴 어떤 증폭이 아니라 PCR의 그 온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생기는 케미컬 리액션으로 판정을 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양성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진단 키트를 쓰는 것과 함께 이러한 결과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똑바로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